자, 이렇듯이 애와 악과 사와 서와 수, 이걸 유계라고 이야기하고, 동양에서는 이것을 교양 과목으로 반드시 군자가 되려면 익혀야 된다. 일반 사람까지 꼭 익혀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지금이니까 하죠. 후세에 와서. 이게 바로 유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 그리스 시대 때 7개의 이거 교양 과목, 문법, 논리학, 수사학, 그 다음에 산학, 음악, 천문, 기하학. 이름만 명칭만 조금 틀릴 뿐이지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죠. 왜?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들이니까 그렇습니다. 생존의 내용이고 기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서양의 기본 교양 과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동양의 유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지금 인문학 공부를 하고 계셔요. 자, 인문이다. 자, 인문. 인문이란 말은 언제부터 사용을 했을까? 인문이란 말은 언제부터 사용을 했을까?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면서 너무 껄쩍지근합니까? 사람에 관한. 자, 영어로는 인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영어로는 모르겠습니다. 휴메니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휴메니타스. 라틴어적 발음이에요. 휴메니타스. 이걸 인문 또는 인문학 그래요. 이 휴메니타스란 말을 한자로 번역을 인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영어로는 휴메니티아이에스 타이스, 휴메니타스, 휴메니타스. 이것은 영어식 발음이고 라틴어식 발음은 휴메니타스. 이걸 인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인문학을 하시는 인문에 문인협회에 출입하신 분들은 인문학이 지금 정점에 계신 분들이에요.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그래도 기본으로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배웠습니다. 그럼 지금 인때까지 냅두시다. 자, 휴메니타스. 그러면은 휴메니타스란 말을 서양에서는 누가 이야기를 했을까? 이건 깊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없어요. 우리 선생님 우리 김영창 선생님 누가 읽었어요? 휴메니타스란 말을 문헌상으로 처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지. 지난번에도 어저께도 갑자기 저 뒤에 앉은 젊은이가 2,500명이라고 이야기했구만. 오늘 안 나왔나요? 그 젊은이? 저 앉아있는데 지금 화장실을 가셔버렸구만. 그렇죠. 바로 로마의 기원 전 로마의 유명한 웅변가이자 수사학자이자 철학자이고 대학자인 키케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마르쿠스 툴리아스 키케로라는 사람이에요. 키케로의 명언집 해가지고 맞죠? 자, BC 106년에 태어나서 BC 442년에 그러니까 예수가 출생하기 한 60여 년 전에 40여 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키케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휴메니타스. 자, 우리 동양 한자어로 번역은 인문이라는 말을 인문 또는 인문학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썼습니다. 이 키케로라는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철학사뿐만 아니라 문학사에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깊이 있게까지 그 사람이 썼던 무슨 깊이 있는 철학 사상까지는 아니더라도 키케로라는 사람.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휴메니타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번역을 인문이라고 했는데 이 인문학을 하게 돼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인문보다도 키케로가 인문이란 말을, 다시 말해서 휴메니타스라고 그랬죠. 휴메니타스란 말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에 유명한 시인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스 출신 아르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인가로 해가지고 로마 법정에 서게 됐어요. 그래서 추방을 하려고 해요. 법정에서. 그러니까 키케로가 그 법정에 출두를 해가지고 아르키스라는 사람을 변론을 합니다. 변론. 이런 사람을 쫓아내서는 안 된다. 추방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변론을 하는데, 그때 이 인문학이라는 말을 썼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문학, 휴메니타스에 많은 도움을 받고 공부를 한 사람이다. 이때 휴메니타스라는 말을 써요. 그게 아르키스 같은 그런 훌륭한 현자, 덕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문학을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그걸 쌓았다 그 말이에요. 인문학을 공부를 함으로. 그렇게 추방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변론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뭐냐? 정의를 내려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휴메니타스라고 하는 것은 젊은 사람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고, 나이 든 사람한테는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휴메니타스다. 젊은 사람은 올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다시 말해서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문학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젊은 사람은 올바른 방향, 올바른 마음, 올바른 자세를 갖도록 해주고, 나이 든 사람한테는 어떻게 해요? 행복한 마음을 갖도록 해준다.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시죠? 예. 또 여기만 또 행복을 내가 자꾸 해야 되고, 여기는 또 행복 안 해. 또. 좀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밥 먹을 때만 행복합니까? 그러고 나서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역경에 처해 있을 때 마음의 안식과 평화를 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인문학이다. 휴메니타스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저는 처음에 상당히 오래전에 그걸 이렇게 읽고, 인문학에 대해서 이렇게 고대에 이미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에 이렇게 그래서 키케로라고 하는구나. 다시 한번, 젊은이들에게는 올바른 마음을 갖도록 해주고, 나이 든 사람한테는 어째요? 행복함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인문학이고, 모든 사람들을, 인간을,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면서 역경에 처해 있을 때는 어쩐다?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 주는 그런 학문이 바로 뭐예요? 인문학이다. 여러분들, 종교적인,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종교, 이제 고전, 이런 것들은 인문학의 또 대표적인 것이죠. 성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었든, 석가의 말씀이 되었든, 공자의 말씀이 되었든, 소크라테스의 말씀이 되었든, 성현의 말씀을 듣고 항상 용기를 얻지요. 삶의 어려움 속에서. 자, 이러한 성현들은 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쉽게 살아가는 분이 없습니다. 굉장히 곤란 속에서 살아가죠.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만 30세가 다 되도록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했지만은, 나와서는 어째요? 그걸 박차고 나와서 정말 돌아가실 때까지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피나는 고생을 하면서 자기가 깨달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말할 것도 없고, 공자 같은 분은 어째요? 나같이 이렇게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천한 사람도 어서야 처냐? 딱 그랬어요. 나는 원래 가난하고 천한 데서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기 때문에 안 해본 일이 없다. 고타능 비사. 그러기 때문에 안 해본 일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안다고 하는 것이지,
나는 원래 아는 사람이 아니다.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오유, 지효제? 너희들 나한테 내가 안다고? 무지야. 나는 아는 사람이 아니다. 남이 물어봤을 때 마음을 다 비우고 선입관념이 없이 그 물어본 사람이 이야기했던 것을 앞뒤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르쳐 줄 뿐이다. 그렇죠. 이 이상 어떻게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그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어째요? 성현의 말씀을 듣고 항상 마음을 다잡고 역경에 빠져 있을 때 자기를 구출해 줄 수 있다. 그렇죠. 종교적인 신념이 강한 사람은 어쩌죠? 사자 울 속에서도 다 견뎌 나오죠. 죽을지언정. 그래서 역경에 처해 있을 때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인문학이다. 그 말이죠. 자, 이 키케로라는 사람은 아까 조금만 더 이렇게 알아보고 하면은 BC 106년에 대해서 42년에 돌아가셨는데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약 한 60, 한 60 한 몇 세 정도 되죠. 빼보면은 64세 정도 됩니까? 이때 아주 상당히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냥 자연사는 게 아니고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다 난도질 당해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 배경이 뭐냐면은, 자, 로마가 BC 한 700여 년 전에 처음으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로마가 체제를 잡히기 시작한 것은 대개 한 5, 600년 정도 지나서 됩니다. 그래서 키케로가 살 때 로마가 최고로 이렇게 사회가 로마가 완성이 되어 왔어요. 물론 로마가 완전하게 틀을 잡은 것은 예수 난도에서 이 키케로 시대 때 소위 시저 카이사르가 죽고 암살당하고 그 다음에 누가 황제의 자리를 처음으로 올랐습니까?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올랐으지요. 그때부터서 이제 한 몇백 년간 로마가 최전성기를 누르지만은 그 전성기 바로 직전에 가장 큰 틀을 형성했던 데가 바로 키케로가 살았을 때예요. 학문적으로 아주 풍부했었고. 그런데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우리가 통상 시저라고 이야기하죠.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제 세 사람이 공동으로 이렇게 로마를 통치를 했던 때가 있어요. 카이사르,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이렇게. 그걸 제1차 삼두정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카이사르가 독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는 출생부터서 공화정이었다고 말이죠. 원로원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집단 지도체제로 들어보셨죠? 그런데 공화주의자들이 1인 독재는 안 된다. 거기에 선봉에 선 사람이 이제 아까 브루투스라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어째요? 시저를 이제 칼로 찔러서 원로원에서 이렇게 죽이죠. 죽고 나니까 로마가 다시 혼란기에 빠져들어요. 그 당시에 가장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튼튼했던 사람이 시저, 카이사르 밑에 있었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클레오파트라고 관계. 근데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어째요? 시저의 또 아이도 이렇게 낳고 그랬죠. 근데 시저가 그렇게 암살당해서 죽으니까. 그런데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기 직전에 자기 후계자를 정하는 유언장을 써놨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근데 암살당하고 나니까 그 유언장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자기 직계가 별로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먼 친척이었던 옥타비아누스. 나이가 그 당시에 19살, 20살밖에 안 돼요. 젊은이에요. 그 사람을 이렇게 유언장에다가 명기를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안토니우스 장군은 나이가 그 당시에 36살이어서 군사력과 체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후계자로 지명이 되었던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레피두스라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후계자로 지명은 됐지만 힘이 약하니까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세 사람이 공동으로 정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 갔어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도
금방이면 자기가 세력을 이렇게 잡을 만하니까 거기에 응해가지고 그게 바로 로마의 기원 전 있었던 제2차 삼두정치라고 그러게 합니다. 그랬는데 옥타비아누스를 안토니우스가 너무 어리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자기가 1인 카이사르 같이 1인 독재 정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 키케로는 대표적인 공화주의자입니다. 안 된다, 1인 독재는. 원로원에서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정치를 해야 된다. 집단 지도체제.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그렇게 하니까 키케로는 누구를 지지를 하냐면은 바로 옥타비아누스 젊은 사람을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안토니우스가 봤을 때는 죽이고 싶었죠. 그 당시에 나이도 들었을 뿐더러 로마시에서 최고의 학자이자 웅변가이고 대명망가인데 그래서 자객을 보내가지고 키케로를 BC 42년에 암살을 해요.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자르고. 그래서 키케로가 그렇게 상당히 말년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어떻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키케로가 아까 정의했던 인문학, 휴메니타스,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그러면서 너무나 의미심장한 그런 거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 어떻든 인문학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가장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일찍이 보기가 어렵습니다.